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거 신청을 안 했는데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챙기셔서 요거는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을 많이 환급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네, 한 달. 무려 80%를 공제해준다. 와, 이거 엄청나네,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도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거시경제학자인 안유아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연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 경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경제의 경기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전달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세미나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2023년도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연말정산은 이제 올해 소득분을 가지고 내년 1월에 대부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연말정산 매년 하는 건데 들을 때마다 자꾸 헷갈리고 뭔 소린지 알았다가도 모르겠고 이렇게 좀 사실 관심이 많기는 한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 결국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죠. 과세표준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딱 들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실제로 내는 소득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게 될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겠죠. 자, 결국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거니까. 자,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라는 거는 늘려야 되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든 매출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매출이 아무리 높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으면 실제 과세표준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적게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매출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매출을 늘려야 되고 내가 사용한 비용을 최대한 없는 거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지만 있는 거를 못 챙겨가지고 누락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계좌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통장에 송금 내역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세표준은 매출 마이너스 비용이다. 자, 그런데 우리 근로자분들은 과세표준이 뭐죠? 결국은 매출이라는 게 뭐예요? 월급이죠, 월급. 월급. 근데 이 월급을 내가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늘리죠. 그러니까 이 월급을 못 늘리니까 그냥 월급은 그냥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월급 마이너스 공제가 바로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 저 회사 가려고 구두 사신었고 그다음에 옷도 샀고 이랬는데 이런 거 다 비용으로 낼 수 있나요? 못 내죠. 그거를 굳이 비용이라고 내가 구두 산 거, 옷 산 거를 비용으로 못 내는 이유는 아니 직장 생활 안 하면 구두 안 사고 옷 안 사나?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으로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공제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썼던 비용. 그래서 이 공제를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월급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공제를 누락시키지 않고 잘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이게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막 서류를 떼고 뭘 챙기고 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그냥 내가 뭘 꼭 챙긴다라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이 공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라는 게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 제가 솔직히 이 젊은이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소득공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자, 여러분 혹시 이제 한번 보시면 소득공제라는 게 뭐냐?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세표준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세금을 매겨야 될 곳에서 빼주면 내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인적공제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적공제.
인적 공제라고 하는 건 한 사람당 부양가족 한 명당 나를 포함해서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라는 것은 소득이 없어야 되는데 소득 금액이 1년에 100만 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자라면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다 해드리는 거 아시죠? 내가 받는 급여액의 25% 이상을 썼다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자, 그 부분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소득공제죠. 그럼 소득공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연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조금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율 구간에서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소득을 빼주니까 세금이 더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세액공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연봉이 높든 낮든 그냥 똑같은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공제 300 이러면 연봉 1억인 사람한테 소득공제 300을 빼주면 그 굉장히 높은 세율 구간에서 소득을 빼주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러나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한테 300을 빼준다 그러면 세율 구간이 어차피 낮으니까 세금 절약되는 게 적겠죠. 그러니까 소득공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조금 세금을 더 깎아줄 수 있는 제도가 소득공제인 거고, 세액공제는 어떠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보험료 낸 거에 12%, 그 다음에 의료비의 15%, 교육비의 15%를 세금을 환급을 해준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연봉이 높든 낮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올해까지는 이 종합소득세 세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진짜 모르던 사이에, 우리가 잘 안 보던 사이에 엄청나게 고소득자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어요. 네, 아시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말이죠. 3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 야, 이런 구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소득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구간이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올해까지만 이러고요. 내년에 또 바뀝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그러면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거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율 구간이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세율 구간 변경되는 거는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벌었던 소득은 해당이 안 되고 내년부터 버는 것부터 세율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자, 위에는 가만히 있는데요. 중간 이하에서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는 1200만 원까지가 6%고 1200에서 4600까지가 15%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00만 원까지가 6%고 1400에서 5000만 원까지가 15%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그럼 나랑 무슨 관계냐? 자, 15%라고 하는 낮은 저율 구간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4600만 원만 싹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24%를 내야 되죠.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요게 5천까지 확대가 된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근로소득자들 중에 많은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바로 4, 5, 6 여기거든요.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4천, 5천, 6천 여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초년생은 아니지만 급여로는 한 350에서 400 정도 실수령액을 받는 분들, 그분들이 근로자들 중에 가장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이 구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년 소득분부터는 세금이 조금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소득자인 근로소득자보다는 중간에서 약간 밑에 있는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이 조금 내년부터는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그러니까 내년 1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1월에 우리가 해야 될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중에 바뀌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식보조비라고 해서 급여에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식대 같은 경우는 비과세라 그래서 소득세를 매기질 않거든요. 1년에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밖에는 이 비과세 인정이 안 됐는데 올해 소득분,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연말정산할 때는
이게 최대 20만 원까지 늘어나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닌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집값은 하락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집값 상승의 여파로 올해까지는 굉장히 월세도 많이 증가했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금리 올라가면서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좀 정부가 개정을 좀 했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 그러니까 현행은 어땠느냐? 내가 월세 낸 금액에 연봉이 7천만 원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5,500만 원 이하는 12%, 5천 이상 7천만 원까지는 10%를 세액 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12%가 15%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약간은 세금을 좀 더 많이 환급해 주겠다라고 개정을 했으니까요. 이거 3%는 생각보다는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이라든지 월세 요거 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부분 달라진다라는 걸 꼭 좀 챙기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거 신청을 안 했는데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챙기셔서 요거는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 임차 자금 원리금 상환액,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얘기하는데 요거 한도도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냈던 여러분들의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이 있으면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연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연말만 되면은 각종 경제 뉴스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근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세금을 많이 환급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세금 환급이 많이 된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25%를 안 쓰는 사람은 없겠죠. 본인이 버는 소득의 25%도 안 쓴다?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5% 초과분에 대해서 주는 거지 무한정 많이 쓸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는 15%고요. 현금 영수증과 직불형 카드, 체크카드입니다. 30%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연말에는 지금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쓰는 거를 그렇다면 이왕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쓰면은 소득공제 한도가 크니까 요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한도가 명확하단 말이죠.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쓴다 그래서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올해 달라지는 게 뭐냐. 올해 여러분 혹시 책 많이 사서 보셨나요? 책, 도서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에 사용한 것들 같은 경우는 3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을 해서 문화생활에 좀 많은 비용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서, 공연, 그 박물관, 그 다음에 미술관인데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해 주면 어떡해. 연초부터 얘기해 줬으면 코로나라 하더라도 영화를 좀 많이 봤을 텐데 영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소비를 좀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영화 관람료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되니까 뭐 12월에 영화 같은 거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단 7천만 원이 넘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7천만 원 이하인 분들, 7천만 원 넘는 분들은 본인 돈으로 문화생활 해라. 그리고 7천만 원 안 되는 분은 본인 돈으로 문화생활 하는 거에 아주 일부를 조금 돌려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그리고 중요한 거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40%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의 경우 80%로 늘어납니다. 와,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2022년도 7월, 그러니까 하반기. 여러분 2022년 7월이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돼서 막 활동을 할 때잖아. 그때 여러분 택시 많이 타고 다녔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열심히 버스, 지하철을 타셨다 그러면은 2022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는데 이 경우에 대중교통 사용분은 무려 80%를 공제해 준다. 와, 이거 엄청나네, 이거. 여러분, 버스,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새롭게 추가가 됐으니까 영화하고 지하철, 버스가 핵심이네. 예. 버스, 지하철 타고 영화 보러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좀 확대되고 추가되는 내용, 뭐 굉장히 대단하거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금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스터디를 하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터디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직장인이 세금을 절약을 한다? 여러분, 세무사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세무사분들이 직장인들 13월에 보너스를 받는 연말정산 후에 환급되는 걸 많이 챙기기 위해서 일하시는 세무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죠. 세무사분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데 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게 많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다지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줄일 수 있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공제와 환급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얘기해요. 환급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번에 토해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낸 거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토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급여를 받을 때 원천 징수를 너무 적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천 징수 세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적으로 미리 조금씩 떼어놨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제 내역을 낸 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확정 세금이 나오면 걷어놓은 세금하고 비교해서 이게 많으면 환급해 주는 거고 이게 모자라면 더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원천 징수 세율을 높이시면 돼요. 원천 징수 세율을 내가 어떻게 높이냐고요? 높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의 급여 담당자한테 메일 하나만 보내면 돼요. 나의 원천 징수 세율을 80이 아닌 100, 100이 아닌 120으로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작년에 내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 세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원천 징수 세율이 너무 낮게 돼 있다면 너무 적은 소득세를 떼어놓는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무조건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잘못해서 토해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원천 징수 세율을 높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금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